과 광포화점에서 설명이 살짝 부족한 게 있어서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점은 한 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상점은 생존을 위한 최소 빛 세기를 보상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광포화점은 식물의 광합성 최대 광합성 양을 광포화점은 식물의 광합성 양을 최대한으로 낼 수 있는 빛의 세기를 시작점이겠죠. 최초 빛의 세기라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서 잠깐 설명해 보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상점은 여기입니다. 최소한의 광합성 양이 플러스 사업으로 따지면 흑자가 나는 시기가 여기가 보상점이죠. 보상점. 그리고 광합성 양을 최대한으로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따지면 최대 근력이죠. 최대 근력을 낼 수 있는 빛의 세기. 얘가 뭐냐면 광포화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식물에 따라서 두 가지 패턴을 갖는데 이렇게 약한 빛에서도 살 수 있는 보상점을 가진 아이를 우리는 음엽 식물 또는 음지 식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밝고 양지 바른 곳에서 산다고 해서 양지 식물이라고 합니다. 얘는 양엽을 가졌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 잎의 두께입니다. 만약에 음엽이 한 요만큼 두껍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음엽이 이렇게 얇은 요 파란색 선 정도의 두께를 갖는다면 양엽은 음엽보다 훨씬 두꺼운 잎의 두께를 갖게 됩니다. 잎이 두껍다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얇은 잎 두께를 갖는 건 음엽입니다. 만약에 얘네가 강한 햇빛을 받는다면 햇빛이 얘를 투과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햇빛 입자는 여기 있는 걸 다 말라 죽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열이 나니까. 근데 얘는 강한 빛을 받아도 얘가 두꺼우니까 알아서 복사열로 뿜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얘를 양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이게 빛의 세기에 관련된 생물들의 적응에 관련된 거를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제 빛의 파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얘는 해초에 관련된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다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 있어요. 엄청 깊은 바다는 빛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맞아요. 파장이 길수록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파장이 길수록. 파장 얘기를 다시 하죠. 파장은 이렇게 음파와 비슷한데 골과 골 사이 여기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이 짧은 빛은 우리가 푸른 색깔이 파장이 짧아요. 그리고 붉은색 계열이 파장이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파장이 짧으면은 뭐가 좋냐면 포괄력이 좋아요. 그러면 물속 깊숙이 갈 수 있는 파장은 청색광이겠죠. 그리고 파장이 짧은 적색광은 짧게, 그리고 중간에 애매한 이렇게 주황색광은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가져요.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흡수하는 게 그거에 보색을 띠게 돼요. 빨간색의 보색은 초록색이겠죠. 초록색깔. 주황색의 보색은 갈색. 그리고 분홍색의 보색은 이런 패턴을 갖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해조류도 태양빛을 나눠 먹어요. 되게 상부상조하는 거죠. 한 사람이 다 먹어버리면 위에서 다 먹어버리면 밑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수심도 다르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는 장소를 변경하는 거죠. 겹치면은 생존 경쟁에 불리하니까 그런 거죠. 일단 볼까요? 얘를 우리는 녹조류라고 해요. 녹조류. 얘가 뭐가 있냐면 파래, 핵함, 얕은 물에서 사는 거죠. 그 다음 갈조류. 얘를 갈조류라고 해요. 갈조류. 그래서 얘를 미역다시마, 아이오딘이 많이 들어있는 미역다시마. 그리고 홍조류, 깊은 바닷속. 얘를 홍조류, 또 우뭇가사리. 이런 것들이 파장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번엔 빛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조량이라고 하죠. 꽃이 피는 식물 중에 빛을 오래 받아야 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얘를 장일식물, 그리고 빛을 조금 받아야지 꽃이 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장일식물은 언제 피냐 하면은 표여름, 봄에서 표여름으로 갈 때 그때 피죠. 그리고 단일식물은 가을에 피는 거죠. 이렇게 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피는 걸까요? 이거는 수분율 때문이겠죠. 벌의 숫자는 한정적이었는데 한 번에 다 피면 수분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식물들끼리 약속 아닌 약속을 한 거죠. 나는 가을에 필게, 너는 봄에 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피는 꽃이 다 다른 이유가 그런 겁니다. 사시사철 계속 피고 있는 꽃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수분율 때문에 장일식물, 단일식물이 있는 겁니다. 장일식물에는 나팔꽃 아니지, 보리, 시금치, 그리고 붓꽃, 그 정도. 그리고
단일 식물에는 코스모스, 가을의 비죠, 국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도 영향을 받아요. 동물의 산란 시기, 왜냐하면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일조량에 따라서. 예를 들면 새들은 대부분 봄에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새는 봄, 그리고 송어 뭐 그런 물고기, 송어류는 가을에, 이렇게 되는 게 일조량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자, 빛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빛의 방향은 식물의 줄기 비치는 방향이 굽어서 다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식물이 이렇게 휘어서 자라는 것, 얘를 우리는 굴광성이라고 합니다. 양성 굴광성. 음성 굴광성은 뭘까요? 반대로 휘는 거죠. 해바라기는 양성 굴광성, 그런 거죠. 그래서 옥신에 관한 설명은 나중에 빛의 방향과 양성 굴광성, 비생물적 요소인 빛과 그리고 자엽초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빛의 방향입니다. 양성 굴광성, 빛 쪽으로 쏠리는 현상, 휘어지는 현상, 얘를 양성 굴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고요, 빛과 반대쪽으로 그림자가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태양이 이렇게 비추고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봐야 될까요? 태양은 쪽으로 어떻게 휘어지는지. 이렇게 휘어집니다. 반으로 이렇게 반으로 갈랐을 때 이쪽 파트, 여기 색깔 칠한 파트가 자라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쪽은 짧고 이쪽은 기니까 이쪽으로 휘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태양은 여기 있다면 반대쪽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진화론으로 유명한 다인 아저씨는 옥신이 식물 끝에 있을 거라 추측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끝에 은박지를 쌌더니 휘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은박지가 아니고 자엽초의 끝 부분에서 생장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반도 잘라봤어요. 이쪽 이렇게 잘라봤더니 자라지 않더라. 안 휘지 않더라. 이쪽으로 휘어야 되는데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휘어야 되는데 휘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 보도록 해요. 여기 보면은 태양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에 있던 아이는 이렇게 휘일 겁니다. 여기는 막아놨으니까 생장 호르몬이 안 자라서 여기에 작용하지 못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천은 투과성이 있어요. 그래서 생장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운모파는 막히는 거죠. 이렇게 딱. 그래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굴광성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천을 여기다가 매달으면 어차피 이쪽만 자라야 되니까 여기다 아무리 막아놔도 상관이 없겠죠. 운모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쪽에다 박아놨어요. 운모판을. 근데 여기가 자라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휘려면. 근데 얘가 못 자라니까 얘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게 보이센 옌센 실험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마지막 벤트 실험입니다. 벤트. 얘도 얘랑 관련이 있죠. 보이센 옌센. 한참 이렇게 놨더니 이쪽으로 휘인다. 그럼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냐, 그거에 대해서 더 확실히 확인한 거죠. 이쪽에다 했더니 이렇게 휘어서 자라더라. 이렇게 한 게 벤트의 실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도와 생물에 관한 설명이고요. 사람은 먹는 거의 70%를 체온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고 막 안 먹으면 몸이 상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먹어줘야지 체온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걸 갖다 써야 되니까요. 특히 근육을 갖다 써야 돼서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배웠던 에너지를 지금 이만큼 쓰고요, 70% 이상을 써요.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체온 유지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기초대사량이라고 하죠. 자, 그것처럼 체온 유지는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계속 먹어줘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여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우는 사는 곳마다 생김새가 달라요. 사막여우와 북극여우의 생김새가 다르죠. 추울수록 체온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말단을 짧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여우는 팔다리가 짧아요. 그리고 귀도 짧아요. 그 대신 풍성한 지방질과 털을 갖고 있겠죠. 체온 유지를 위해. 근데 사막여우는 크지 않아요. 크면은 체온 유지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막여우는 귀가 커요. 귀가 엄청 크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열을 발산하는 거죠. 큰 귀, 그리고 팔다리도 길어요, 몸에 비해.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체온 유지를 하는 겁니다. 정원동물의 같은 경우는 그거고요. 드물게 곰같이 겨울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람쥐도 겨울잠 자죠. 그래서 겨울잠 자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체온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먹이가 구하기 힘든 시절을 잘 보내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변온동물. 변온동물은 얘네들은 이렇게 두꺼비 같이 잠을 자거나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무당벌레나 뱀 같은 것들이 모여서 자는 거죠.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못 깨어난 아이들도 되게 많습니다. 다음 식물 같은 경우는 춘화 현상이라고 해서 추워야지 꽃이 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여름이 그렇게 안 추우면은 겨울이 여름처럼 안 추우면은 꽃이 안 핀다는 소리죠. 그 다음 식물의 적응입니다. 식물의 적응은 언제 나타나냐면 겨울철에 나타나요. 겨울은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얼어 죽을 수 있어요. 동사. 그렇기 때문에 체액 같은 것들이 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얼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포도당 농도를 높여서 삼투압을 높이고 삼투압이 올라가서 어느 점이 내려가는 것을 이용한 게 식물들의 겨울나기입니다. 자, 평소에는 녹말을 가지고선 이렇게 살다가 겨울이 다가오면 포도당을 다당류잖아요. 다당류. 얘를 여러 개 한 개짜리로 분해해서 포도당 농도를 쫙 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삼투압이 올라가요. 삼투압도 덩달아 상승. 그러면 삼투압이 상승되었고 그 삼투압이 상승된 게 어느 점을 낮추는 효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점이 낮아지니까 아무리 추워도 얼어 죽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거 하나 설명해 볼까요? 자, 온도할 때 빠뜨리고 있는데요. 봄에 나온 똑같은 종이라도 봄에 나온 나비와 여름에 나온 나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이에요. 여름은 덥죠 계속. 그래서 온도가 좋기 때문에 크게 나올 수 있고요. 봄은 새벽에 춥고 밤에 춥죠. 그래서 번데기 시절에 충분한 열을 받지 못해서 이런 크기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물과 동물 뭐 그런 거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